네, 안녕하세요. 김동엽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56회 무역 결제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1번을 보시면 다음 중 환어음이 요구되지 않는 결제 방식을 모두 기재한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환어음이라고 했을 때에는 대금을 양 당사자가 직접 주고받지 않는 경우에 활용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 당사자가 직접 돈을 주고받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굳이 이런 수단이 필요가 없을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약속 어음도 있고 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환어음 같은 경우에는 최소 3인 이상의 당사자가 나왔을 경우에 사용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환어음이 필요 없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A에 DP라고 나와 있죠. 우리 DP 같은 경우에는 추심 방식에서의 DP 그리고 DA 방식이 있는데 얘는 추심 의뢰인이 있죠. 추심 의뢰인, principal, 영어로 쓸게요. principal. 그 다음에 추심 의뢰 은행이 있습니다. limiting bank. 그리고 추심을 직접적으로 진행을 하는 collecting bank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환어음상의 대금 지급인인 드로비가 있어요. 이 경우에 원래는 이 수출자하고 수입자가 대금을 직접적으로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프린시퍼가 은행에게 서류를 전달을 하죠. 돈을 누가 받아요? 콜렉팅 뱅크가 드로위한테 받는 거예요. 그럼 분명 무역계약서 상에서는 드로위는 프린시퍼, 즉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엉뚱한 사람이 와서 돈을 받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에 사용하는 서류라는 겁니다. 환어음. 그럼 DP 방식에서는 사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TT라고 되어 있어요. TT는 텔레그래픽 트랜스퍼, 전신 송금환이죠. 돈을 송금해 주는 거래요. 방식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굳이 환어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요구되지 않는 결제 방식으로 옳은 거고요. 그 다음에 C, 사이트 LC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용장 조건 중에서도 어떤 경우에는 환어음이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은데 사이트 LC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필요한 거래. 그 다음에 D 보면은 연지급 신용장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신용장의 종류 중에서 지급, 인수, 매입 그리고 지급 신용장 같은 경우에는 C에서 보셨던 것처럼 일람 지급이 있고요. D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지급 신용장이 있어요. 연지급 신용장 같은 경우에는 환어음이 필요 없습니다. 환어음 대신에 뭘 썼죠? 연지급 확약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요구되지 않는 결제 방식으로 만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항 보면은 CAD라고 나와 있죠. Cash Against Document예요. 서류를 주면서 돈을 받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굳이 환어음이 발행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B, D, E가 맞으니까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어음에 대한 개념들이 좀 많이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 잘 정리해 두시고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송금 결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1번에 송금 결제 방식에서 수출자는 선적 서류를 수입자에게 직접 발송한다. 근데 보면은 사실은 선적 서류뿐만 아니라 모두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직접 발송할까요? 발송이라는 표현이 옳지는 않지만 대금도 직접 송금을 하겠죠. 그래서 이 송금 결제 방식에서는 당사자가 수출자하고 수입자 이렇게 거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에 송금 결제 방식을 상품의 선적일을 기준으로 사전 송금, 사후 송금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 BWT 방식은 사후 송금 방식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상품의 선적일을 기준으로 나누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제 중국에서 한국으로 물건을 먼저 보낸 다음에 보세 창고도 거래를 하려고 해요. BWT가 보세 창고도 거래니까. 그럴 때는 미리 어떻게 하죠? 물건을 선적을 해가지고 한국으로 갖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국 내에 있는 보세 창고에다가 물건을 넣어놓고 한국에서 이 물품을 구매할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선적일이 이때 있고 물건을 구매해 갈 사람을 찾는 거는 선적일 이후에 발생하는 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선적일을 기준으로 따졌을 때에는 BWT 방식은 사후 송금 방식이다. 맞는 내용이고요. 3번에 AP 본드. 본드는 사후 송금 방식의 거래에서 수입자의 위험 관리 방안으로 활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AP 본드 같은 경우에는 수입자가 미리 지급한 돈에 대해서 개런티 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사후 송금 방식의 거래라고 나와 있어요. 사후 송금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적어도 물건이 선적되고 나서 아니면 물건을 수입자가 받고 나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AP 본드하고는 개념이 맞지 않죠. AP 본드는 사전 송금 방식의 거래에서의 위험 관리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 AP 본드가 그냥 계속 연달아 나와요. 회차별로. 보시면은 어떤 경우에는 AP 본드가 사전 사후 어떤 거에 대한 위험 관리 방안인지도 나오고 다음에 수입자의 위험 관리 방안인지 수출자의 위험 관리 방안인지 이런 것들도 나오니까 AP 본드는 잘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4번에 CAD 방식은 선적서류 인도 후에 COD 방식은 물품의 인도 후에 각각 수출 채권이 발생한다. 그래서 수출국이 있고요. 수입국이 있으면 CAD 방식의 거래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이루어진다? 수출국에서 이루어져요. 서류를 받으면서 수출 채권이 발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OD 방식은 캐시 온 딜리버리 방식이죠. 물건이 한국으로 수입국으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CAD하고 COD가 단순히 저거는 서류로 거래하는 거, 이거는 물품의 인도로 거래하는 거, 이 차이점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래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수출국에서 이루어진다, 수입국에서 이루어진다, 이것도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시고 답은 3번. 자, 문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송금 결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자, 1번에 CWO는 캐시 위드 오더죠. 그래서 사전 송금 방식을 얘기해요. 거래에서 수입자는 물품을 인도받기 전에 먼저 대금을 송금하기 때문에 신용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떨까요? 우리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는 내용이 좀 맞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수입자가 사전 송금 방식으로 돈을 미리 보내줬으니까 나중에 물품 못 받을 위험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 용어가 잘못됐습니다. 신용 위험 같은 경우에는요. 수출자가 느끼는 거예요. 즉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물품을 보내줬는데 수입자가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위험, 그거를 신용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수입자가 물품 대금을 먼저 보내줬어요. 근데 수출자가 물품을 보내주지 않을 위험, 이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업 위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용어가 좀 헷갈리니까 잘 알아두시고 2번에 OA 거래는, 오픈 어카운트 거래는 수출자가 수출품 선적을 완료를 하고 수입자에게 선적 사실을 통지함과 동시에 채권이 발생하는 선적통지부 사후결제 방식이다. 요것도 자주 등장했던 문구죠. 잘 알아두시고 오픈 어카운트. 물론 이게 채권이 발생을 하는 거하고 수입자가 상계한 다음에 수출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죠. 시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채권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시기가 선적 통지하는 시점인 거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수출자 입장에서는 그 기간 기다리지 않아요. 6개월이나 1년 기다리지 않고 이걸 미리 현금화 시킬 수가 있죠. 채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기준점을 정해놨던 겁니다. 답은 2번이에요. 3번. CAD 거래는 고가 상품이나 색상, 가공 방법, 순도 등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현저하게 드러나는 보석, 귀금속 등 고가품을 사고 팔 때 주로 활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CAD 거래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보셨지만 서류로 거래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석이라든지 색상 이런 것들 실제로 물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경우에는 서류로 판단할 수가 없고 뭘로 판단해야 돼요? 실물로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CAD 거래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Cash on Delivery, COD 거래에 대한 설명입니다. 4번 외국환 거래법에서는 사전 지급, 동시 지급, 사후 지급 중 두 가지 이상을 혼합한 결제 방식으로는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가 물품값의 20%는 사전 송금하고 30%는 동시 지급하고 50%는 사후 송금하겠다. 제한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런 제한은 없어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었죠? 4번 추심 결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여기 이제 무역 결제 같은 경우에는 추심에 대한 문제들이 좀 난이도가 높은 편으로 여러 문제가 나오는 경향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1번에 추심 의뢰인은 물품을 선적하고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는 수출자로 드로위라고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캐치할 수가 있어요. 먼저 추심 의뢰인을 뜻하는 영문 텍스트가 뭐였죠? 프린시파 파였죠. 추심 의뢰인. 그래서 여기부터 이미 틀렸어요. 틀렸고. 그래서 이 추심 의뢰인은 수출자니까 물품을 선적하고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 어떤 은행이에요? 거래은행은 추심 의뢰은행이 되는 거죠. 수출자로 드로위라고도 한다. 용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프린시퍼 말고요. 이 추심 거래에서 뭐 신용장 거래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엔 수출자가 환어음을 개설을 하죠. 환어음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어음 발행자라는 의미의 드로워도 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드로위는 누가 될까요? 물품 대금의 지급 의무가 있는 수입자가 되겠죠. 물론 신용장 거래에서의 드로위는 개설은행이 되겠고요.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자, 2번에 DA 방식은 수출자가 기한부 환어음을 발행을 하고 수입자는 만기일에 대금을 결제한다는 점에서 유전 CLC 기한부 신용장과 유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는 내용이죠. 어쨌든 간에 둘 다 기한부 환어음이 발행됐다라는 것은 서류를 전달을 하면서 바로 돈을 받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일정 기간 동안 기다렸다가 나중에 대금을 받겠다라는 거죠. 3번 DA 방식에서 수입자는 환어음에 대한 지급의 약속으로서 acceptance를 함으로써 선적 서류를 인도받는다. 여기에 뒤에 나와 있는 A가 acceptance죠. 인수. 4번 추심 의뢰은행 리미팅 뱅크는 접수된 서류가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 이게 우리 추심 그리고 신용장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추심 거래에서는요. 은행들의 역할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즉 서류를 전달을 받죠. 그거를 그냥 그대로 전달을 해주고 그 다음에 대금을 전달을 받으면 지급을 받으면 그냥 그걸 그대로 전달해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대신에 신용장에서는 어땠느냐? 신용장에서는 은행이 이 신용장 거래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인지 아닌지도 다 판단을 하고 거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본인이 대금 지급을 보증을 해줬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신용장 관련된 수수료는 높고 추심 관련된 수수료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된 거는 1번이었죠. 다음은 5번입니다. 추심 결제 방식의 특징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올바른 것으로만 연결된 것은 무엇인가? 자, 먼저 A. DA 방식으로 거래할 때 매수인은 인수 행위를 통해서 선적 서류를 인도받은 후 만기일에 수입 대금을 추심 의뢰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우리 요 거래 절차도 프린시파, 리미팅 뱅크, 콜렉팅 뱅크, 드로위 이렇게 있었어요. 서류는 이렇게 전달이 되고 물품 대금은 이렇게 전달이 됐죠.
그러면 매수인, 드로우인은 누구한테 물품 대금을 지급해줘요? 추심은행, 콜렉팅 뱅크한테 지급을 해주죠. 그래서 여기 추심의뢰은행이라고 나와 있는 내용은 잘못됐습니다. 추심은행이에요. 자, B. 오픈 어카운트는 수입자의 지급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은행에 신용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DA보다는 수입자에게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다. 저기 OA 청산결제 같은 경우에는 수출자하고 수입자 둘이 거래하는 거예요. 물론 은행을 통해서 송금은 하겠죠. 그렇지만 은행에서 이 당사자가 대금을 늦게 송금했다, 늦게 갚았다 이런 것들 추적하지 않습니다. 근데 DA 거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인수회의가 있고 30일, 60일, 90일 이렇게 거래 합의에 따라 달라져요. 뭐 120일, 150일 이런 경우도 있고 그때까지 대금 지급하지 않으면 기록에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록이 남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수입자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C, 추심의뢰은행은 추심은행이 송부한 서류를 지급인에게 제시하고 지급받은 대금을 추심은행으로 송금하는 수입국의 은행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또 꼬아놨죠. 결국에는 추심의뢰은행하고 추심은행을 섞어 놓은 거예요. 자, 보시면 송부한 서류를 지급인에게 제시한다. 누가 하는 거예요? 추심은행. 그러면 여기 앞에가 어떻게 바뀌어야 됐죠? 추심은행은 추심의뢰은행이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는 거니까 서류는 송부한 서류를 지급인에게 제시하고 지급인에게 지급받은 대금을 누구에게로? 추심은행이 받은 거니까 추심의뢰은행에게로 송금하는 수입국의 은행이 되겠죠. 의뢰. 그래서 C도 틀렸고. 다음에 D. DP 방식의 거래에서 매수인은 대금 지급을 완료해야만 선적서류를 인도받을 수 있으므로 이거는 P가 페이먼트이기 때문에 대금 지급하지 않으면 은행에서 서류 안 내줍니다. 환화음의 만기일에 대금이 회수되는 DA 방식보다 매도인의 관점에서는 유리하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이 보기가 되게 조금 애매하게 나오게 되면은 앞에 잘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매수인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전혀 매수인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매도인에게 유리하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수입자에게 유리하다라고 되어 있죠. 각 당사자별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유리 분리가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 내용들도 잘 구분해 두셔야 돼요. 이것들을 사실 암기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거래 절차 자체는 알아두셔야겠죠. 그러면 거래 절차를 이해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내용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좀 위험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거래 절차만 잘 이해하고 실제 문제는 미리 풀어보지 않고 뭐 기출문제라든지 뭐 연습 문제라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실전에서 부딪혀보겠다라고 하시면 매칭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 반드시 풀어보시면서 매칭시키시고 그 다음에 2항 같은 경우 추심결제 방식과 신용장 결제 방식 모두 수출자가 발행하는 환화음상의 지급인은 은행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우리 신용장 거래에서는요, 개설은행이 지급인이 맞고요. 그 다음에 추심 거래에서는 수입자가 지급인이 되겠죠. 그래서 틀렸네요. 그래서 옳은 것들은 B하고 D가 옳으니까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화환신용장 결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자, 우리가 뭐 신용장하고 추심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문제를 풀다 보면은 좀 힘들어요. 여러분들께서 실제 이제 시험 보시면서는 120문제를 쭉 푸셔야 되잖아요. 쉬는 시간도 없이. 물론 본인이 쉬실 수는 있어요. 문제 안 풀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시간은 계속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내가 무역 결제 부분이 조금 어렵다. 그 문제를 연속으로 풀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역 결제 문제 좀 풀다가 그 뒤에 뭐 무역 영어라든지 이런 것들 넘어갔다가 다시 오셔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조금 낭비되기는 하지만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렇게 푸시면 돼요. 자, 그래서 6번 문제. 결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서 잘못된 것은 신용장에 대한 문제가 나왔죠. 자, 1번.
개설 의뢰인은 신용장의 개설이나 조건 변경에 관하여 지시를 모호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부담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신용장을 개설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설은행은요, 개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서 신용장을 개설을 하고요. 아니면 개설 요청이 없더라도 개설은행이 직접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개설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조건 변경. 사실은 이런 조건 변경 같은 경우에는 개설은행이 조건 변경서를 발행을 하긴 하지만 결국엔 다 개설 의뢰인하고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개설 의뢰인이 이렇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 전달된 내용이 모호해가지고 개설은행이 잘못 알아듣고 엉뚱하게 조건 변경을 발행을 하거나 아니면 신용장을 발행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생기는 모든 책임은 개설 의뢰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시는 완전하고 정확하게 되어야 한다. 2번에 신용장을 사용하면 수출자는 대금 회수가 보장이 되고 수입자는 상품을 반드시 수취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문구들 있죠. 반드시. 이게 보기에 등장하게 되면은 뭔가 한 번씩은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오직, 뭐뭐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이 2번 보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요. 신용장을 사용하면 수출자는 대금 회수가 보장된다. 누가 보장해 주는 거예요? 개설은행이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개설은행이 부도가 났어요. 돈을 못 받는 거죠.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100%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보증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입자는 상품을 반드시 수취할 수 있다라는 보장이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설은행이 서류 조건을 딱 명시를 해놨어요. 그러면 수출자, 즉 우리 신용장상의 베네피셔리는요. 어떤 물건을 배에다가 선적을 했는지 관계없이 이 개설은행이 요청한 서류 조건만 잘 맞춰가지고 제시를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대금 지급받을 수 있어요. 돈을 줬는데 A라는 물품을 거래하면서 돈을 줬는데 실제로 도착한 물품은 B가 오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수취할 수 있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3번의 사이트 조건은 서류와 교환으로 대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송금 방식 중에서 CAD 조건, 추심 방식 중 DP 조건과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받으면서 대금을 지급한다. 사이트, 맞죠? 일람 지급이니까 서류를 보고서 바로 대금 지급한다. 그리고 CAD도요, 수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캐시 어게인스트 다큐먼트였고, DP 조건은 우리 추심은행이 지급인에게 서류를 제시하면서 대금을 지급받는 거래를 얘기했습니다. 4번, 개설은행은 신용장의 필수 부분으로 무역계약서의 사본 혹은 견적송장 등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개설 의뢰인의 시도를 저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거는 UCP 규정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에요. 자, 7번. 신용장의 종류와 관련한 설명으로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왔네요. 신용장의 종류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시험에 등장하는 종류는 또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을 보시면 UCP 600에서는 연지급 은행으로 지정받은 지정은행이 얘는 지정은행이 있고 이 신용장 자체가 연지급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발행이 됐기 때문에 그 지정은행이 연지급 은행으로 불리는 겁니다. 연지급 신용장에 따라서 수익자에게 신용장 대금을 선지급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인정해 주죠. 그래서 대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배신용장 같은 경우, 어드밴스 페이먼트 같은 경우는 인정을 해주고 있죠. 인정합니다. 자, 2번에 지급신용장은 환어음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급신용장 같은 경우에는 환어음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명백하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구분짓기가 조금 애매한 보기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장 잘못된 것이 1번이었어요. 자, 3번에 ISP 982 적용되는 보증신용장은 독립성의 원칙과 추상성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 우리 보증신용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무역거래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거는 서류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물건도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역거래에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적합한 그런 신용장 종류가 되겠죠. 다음에 4번에 확인신용장에서 확인은행이 매입하더라도 상환 청구권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설은행이 있고요. 확인은행이 있었습니다. 확인은행하고 개설은행의 차이점은 뭐가 있었냐면 개설은행은 결제하고 매입 중에서 결제만 할 수 있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결제는 지급하고 인수만 얘기하는 거죠. 근데 확인은행 같은 경우에는 결제 플러스 매입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었어요. 대신에 확인은행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매입한 이 신용장에 대해서 뭔가 하자가 있거나 아니면 개설은행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하는 경우에 있다 하더라도요, 그 전 당사자에게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의 특징이었죠. 상환 청구권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답은 1번이었고, 다음은 8번. 화환신용장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1번에 조건 변경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거절 통보를 하지 않은 수익자는, 우리 신용장 조건이 변경되게 되면 세 당사자가 합의를 했었어야 돼요. 하나는 개설은행, 그리고 확인은행. 이 확인은행 같은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존재하는 경우로 제한이 됐었고, 마지막으로 수익자, 베네피셔리가 있습니다. 자, 근데 수익자가 이렇게 조건 변경을 받았어요. 근데 거절 통보를 안 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의사결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거절 통보를 하지 않은 수익자는 반드시 조건 변경의 사항과 일치한 서류를 제시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다. 원래의 신용장 조건에 따라서 제시하면 됩니다. 틀렸어요. 답은 1번. 2번에 신용장이 선화증권 원본 2통 요구하고 그 다음에 원본 1통은 수입자 앞으로 송부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한다면 원본 3통을 제시하면 하자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선화증권 원본 2통을 요구를 했고 은행에서 1통은 수익자한테 보내주래요. 수입자한테. 즉 개설 의뢰인이죠. 근데 그냥 3통을 한꺼번에 제시를 했다? 안 되겠죠. 계약 위반이고. 3번에 지정은행으로부터 거절 통보문을 전달받은 수익자는 서류를 검토를 했는데 이거 서류 조건에 하자가 있어서 대금 지급을 못하겠다. 결제 못하고 매입 못하겠다. 라고 통지가 온 거예요. 수익자는 유효기간 내에 하자를 정정해서 다시 제시할 수 있다. 한 번은 기회를 줍니다. 뭐 사람은 누가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하자 사항이 있으니까 보완해서 다시 제시해라 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보완해서 제시를 했을 때 보완된 제시가 일치하는 제시다 라고 하면은 결제나 매입 해줍니다. 4번에 확인은행이 거절 통지 의무를 위반했다면 하자 있는 서류를 거절할 수 없게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절 통지 의무가 뭐 보통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 은행들은 서류가 제시된 다음 날로부터 제5은행 영업일 동안 해당 서류를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심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절 통지 같은 경우에는 그 일자 안에 해야 돼요. 넘어가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뭔가 거절 통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자 사항이 있다라는 거죠. 즉 하자 통보를 1회에 한해서 해야 됩니다. 하자가 막 3개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에는 하나만 알려줬어요. 그리고 다시 보완해서 왔는데 이게 나머지 2개가 더 있으니까 2개도 다시 보완해 오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한 번의 통지로서 모든 하자 내용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자 통지서에는 하자 통보는 1회 한해서 진행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거절, 대금 지급이나 결제,
매입 이런 것들을 거절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써줘야 되고요. 그러면 그 근거까지 나와야겠죠. 왜? 어떤 이유에 의해서 거절을 하고 있다. 이 거절 사유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은행이 서류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서류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 내용까지 같이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 거절 통지에 대해서는 4가지 특징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하자 통보는 1회 안에서, 두 번째는 거절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써주고 거절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써주고 지금 제시가 완료가 되어 있는 서류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도 써줘야 됩니다. 답은 1번이 되는데 그래서 이 조건들 위반하게 됐을 때는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자, 9번 화환신용장 관련 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자, 1번에 이제 환가료에 대한 정의가 나왔고 2번에 대체료에 대한 정의가 나왔잖아요. 요거를 거꾸로 해놨어요. 바로 볼게요. 그냥 이 환가료에 대한 정의는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은행이 외화자금 부담에 따른 이자의 성격으로 수취하는 수수료이다. 이게 환가료의 정의고 대체료는요. 정의가 여기 나와 있네요. 외환 매매이익 감소에 따른 보상 성격으로 징수하는 수수료이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꼬아져 있고요. 우리가 환가료하고 대체료는 문제를 좀 몇 번 풀어보셔가지고 추가적인 설명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번에 지연이자란 매입 당시에는 예상하지 않은 은행 수수료가 해외 은행으로부터 추가로 징수된 경우에 추징하는 수수료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입금이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미입금 수수료예요. 미입금 수수료. 미입금 수수료에 대한 설명인 거고 지연 이자 같은 경우에는 제때에 납부가 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제때에 상환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이자 이렇게 정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4번에 AD 차지 이것도 많이 보셨죠? 뱅커스 유전스 신용장 하에서 인수은행이 인수하고 할인하는 때에 발생하는 금융비용이다 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개념은 3번이에요. 우리가 1번, 2번, 4번 같은 경우에 많이 보셨으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고 10번에 수입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1번에 수입화물 선취 보증서 이거는 LG죠. Letter of Guarantee. 수출입 지역 간의 항해 일정이 긴 구간에서 주로 사용한다. LG는 어느 때 사용했어요? 물건이 이미 도착해 있어요. 근데 BL이 아직 안 온 거예요. 그럼 물건이 도착을 했다라고 하는 건 먼 거리에서 오는 걸까요? 가까운 거리에서 오는 걸까요? 일정이 짧은 구간에서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류가 안 왔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신용장 같은 경우에는 각 은행별로 최대 5은행 영업일 동안 서류를 심사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뭐 한 2군데, 3군데 정도의 은행만 거친다 하더라도요. 보름 넘게 걸려요. 근데 배는 언제 와요? 중국에서 들어오면은 하루 이틀 만에 오거든요. 이 기간 때문에 LG를 많이 사용하는 거죠. 2번에 수입화물 선취 보증서는 선화증권의 원본 없이 서렌더드 BL로 화물을 인수할 때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서렌더 BL 같은 경우에는 선화증권상의 권리증권성을 포기한 겁니다. 서렌더한 거예요. 그래서 지시식으로 발행되어 있는 BL을 기명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기명식으로 바꿨는데 LG를 또 그럼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LG 같은 경우에는 얘도 없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얘가 있다? 그러면 LG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에 3번에 TR, 트러스트 리시트죠. 개설은행이 수입화물에 대한 담보권과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결제하기 전에 수입화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맞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신용장에서 계속해서 개설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한다라고 해서 이 수입 대금 자체를 은행이 다 부담하고 그러는 건 아니죠. 은행이 먼저 주긴 하는데
결국에는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수입자가 결국에는 내야 되는 돈이에요. 그래서 이 개설은행이 개설 의뢰인한테 서류를 이렇게 넘겨줄 때 개설 의뢰인은 물품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라고 할 때에는 이 트러스트 리시트, 신뢰를 통해서 물건을 받는 거죠. 수입함을 대도니까. 이거를 제시해가지고 물건의 소유권을 잠깐 가져오는 거죠. 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 판매를 하고 그 돈으로 갚는 겁니다. 3번 맞고요. 그래서 4번에 트러스트 리스트의 수수인은 운송회사이다? 아니죠. 개설은행이에요. 은행. (11번이요) 스위프트로 통지된 화환신용자에 관한 설명 중에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요즘엔 다 전신으로 통지를 하니까 스위프트가 많이 사용이 되는 거고. 자, 먼저 보면 네오박스에 43P를 보면 partial shipment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할 선적이죠. 분할 선적이 prohibited, 금지가 되어 있대요. 그 다음에 45A에는요, description of goods and or service라고 나와 있고, 서류가 인보이스 3통, 2번에 패킹리스트 3통, 3번에 full set of clean onboard ocean bill, BL 전통, 그 다음에 인슈어런스 서티피케이트, 보험 증명서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나왔죠? 자, 1번에 43P에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여기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분할 선적은 허용된다. 기본적으로 분할 선적은 허용이 됩니다. 아무런 명시가 없으면. 근데 분할 선적을 금지하고 싶으면은 이 내용을 써야 돼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분할 선적은 안 되는 거죠. 1번 내용 맞고요. 다음에 2번에 최소한 한 부의 송장 원본과 나머지 부수의 사본 제시에 의하여 충족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송장 3통 요청을 했죠. 이거는 원본이 한 통 있는 상태에서 사본 2통, 아니면 원본 2통에 사본 1통, 원본 3통에 사본 0통 다 가능했어요. 대신에 뭔 안 됐어요? 원본 0통, 사본 3통은 안 됐습니다. 3번 원본 선화증권 3통을 제시해야 된다. 풀세트 나와 있으니까. 4번에 인슈어런스 서티피케이트 대신에 인슈어런스 펄러시를 제시하면 서류에 하자가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인슈어런스 서티피케이트는 보험 증명서고요. 인슈어런스 펄러시는 보험 증권이에요. 우리 보험 증권 같은 경우에는 건별로 부과했을 때 나오는 서류를 얘기했고요. 보험 증명서는 보통 계약을 포괄 계약으로 하잖아요. 우리가 물품을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1년 동안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포괄 계약에 의해서 보험도 포괄로 드는 거예요. 이 포괄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건별로 아직 확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보험에 예를 들면 1년치를 가입을 했다. 이거에 대한 증명 서류입니다. 그러면 이 보험 증명서보다 보험 증권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은행에서 보험 증권을 제시해라 라고 했을 때는 보험 증권만 제시해야 돼요. 보험 증명서 제시하면 하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험 증명서를 제시해라 라고 했을 때는 보험 증명서보다 보험 증권이 좀 더 자세하게 쓰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제시해도 되고 이거를 제시해도 됩니다. 문제가 없어요. 이게 좀 더 파워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자가 되지 않죠. 답은 4번이고. 자, 12번. UCP 600이 적용되는 화환신용장 관련 규정으로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1번에 신용장이 수출자 발행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한 경우 세관이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 역시 수리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관이 발행한 게 훨씬 더 공신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항공운송을 요구하면서 환적을 금지한 경우에 환적 사실이 기재된 항공운송 서류는 수리가 가능하다. 이게 왜 그러냐면 좀 앞뒤가 안 맞을 수는 있지만 요즘에는 환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가 없어요. 특히 항공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항공기에다가
물건을 싣기 위해서는요, 다른 운송수단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환적이 금지가 됐다,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요, 환적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문제가 없어요. 수리 가능하고. 그 다음에 3번에 유효기일보다 서류 제시기간이 앞서는 경우. 예를 들면, 5월 10일까지 서류를 제시해야 된다. 근데 신용장 유효기일이 5월 20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수익자는 서류를 유효기일까지 제시하면 된다. 이 뒤쪽, 이때까지 제시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둘 중에 빠른 날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유효기일보다 서류 기간이 앞서는 경우, 이거를 가정을 했죠. 반대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서류 제시 기간이고 유효기일, 또는 여기가 유효기일이고 여기가 서류 제시기일,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에도 어쨌든 간에 먼저 도착하는 날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죠. 4번에 수익국 외 은행 수수료는 수익자 부담 조건이 있으면 상환은행 수수료는 수익자가 부담한다. 그래서 이렇게 부담하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이 상환은행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개설은행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래 조건에 따라서, 합의에 따라서 이렇게 부담하게도 됩니다. 답은 3번이었죠? 자, 13번에 다음 UCP 600에 규정된 하자에 있는 서류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올바른 것으로만 묶인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자, A에 개설은행은 모든 하자의 내용을 스위프트를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스위프트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스위프트만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틀렸고, 그 다음에 B, 개설 의뢰인의 하자 용인서가 첨부되어 있다면, 개설 의뢰인이 어느 정도의 하자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확인은행은 해당 서류를 결제해야 한다. 이 하자에 대한 교섭이라든지 하자를 용인할 수 있는 권리는 개설은행에게만 있습니다. 개설은행. 다음에 C, 적절한 거절 통지서를 보냈다면 개설은행은 언제라도 서류를 반송할 수 있다. 우리 개설 통지서 그 요건들 제가 앞에 문제 정리해 드렸죠. 그래서 이 C는 맞는 내용이고, D, 개설은행의 지급 거절 이전에 대금이 지급되었다면 상환은행은 매입은행에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상환은행이 아니라 개설은행이 되겠죠. 개설은행. 상환은행은 단순히 개설은행의 지시에 따라서 상환의 역할만 해주는 거니까 대리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래의 주체는 개설은행입니다. 자, 2항에 하자사항이 명기되어 확인은행에 도착한 경우 확인은행은 선적 서류를 별도의 심사 없이 개설은행으로 전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거절 사유를 확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심사를 해야 됩니다. 심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옳은 내용은 C밖에 안 들어가 있네요. 답은 4번. 14번. 화환신용장에서 다음과 같이 보험 서류를 요구했는데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1번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네옴박스를 먼저 볼게요. 자, 마린 인슈어런스 펄러시가 CIF 밸류의 플러스 10%, 그러니까 110%라는 뜻이죠. Covering Institute Cargo Clause, 이걸 줄여가지고 우리가 ICC라고 하는 거예요. ICC A 조건, 그 다음에 IWC 조건, 전쟁 약관이죠. 그 다음에 IS, R, Civil Commotion, 이게 이제 그 SRCC였습니다. 이런 클라우즈 다 해야 된다, 다 부보해야 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ICC A 조건에 전쟁 약관, 그 다음에 SRCC 추가해라 라는 거죠. 1번에 Insurance Cargo Clause A는 All Risk 조건과 동일하기 때문에 War Clause와
strike, riot, and civil commotion 조항은 추가 부보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뭐 동일하지도 않아요. 완전히 100% 동일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유사하다라고 혹은 동일하다라고 표현을 하긴 하지만 뒤에 나와 있는 war clause라든지 SRCC 같은 경우에는 ICCA에도 없는 내용이에요. 추가 부보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해야 된다. 2번에 war clause와 strike, SRCC 조항에 가입하더라도 별도의 추가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는다. 원래 ICCA에서 커버되지 않는 위험들에 대해서 커버하기 위해서 추가하는 거죠. 그럼 보험료도 당연히 추가가 될 겁니다. 보험료는 납부한다. 3번에 인슈어런스 폴러시 발행일이 선적일보다 늦더라도 인슈어런스 폴러시에 운송서류 발행일 이전에 효력이 발생함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니다. 얘는 소급 적용을 인정해주고 있는 문서를 발행하겠다라는 거죠. 얘는 문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답은 3번이고 4번에 인슈어런스 폴러시 원본 두 부가 발행된 경우 한 부만 제시하면 된다. 이게 인슈어런스 폴러시 같은 경우에도요. 권리증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본이 두 통이 발행이 됐으면 원본 전통이 제시가 돼야겠죠. 그래서 답은 3번. 자, 15번에 ISBP 745 규정에 따라서 작성한 화환신용장의 서류에 관한 설명으로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1번에 Inspection Certificate, 검사증명서죠. 선적 전에 검사 일자를 표시하고 선적 일자 이후에 발행하였다. 문제 없습니다. 자, 2번에 Beneficiaries Certificate, 수익자 증명서죠. 발행자로 수익자명을 기재하고 별도의 서명은 하지 않았다. ISBP에 따르면 Certificate는 서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 답은 2번이고요. 3번에 패킹 리스트, 선화증권의 하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제조사명을 하인 정보에 추가하였다. 문제 없어요. 4번에 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 증명서에 물품 선적지 국가명을 기재하지 않았다. 관계없습니다. Certificate of Origin의 목적은 뭐예요?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알기 위한 거예요. 원산지하고 선적지하고 다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목적은 선적지가 아니라 원산지이기 때문에 얘는 문제가 없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 보실게요.